거기 까만 부분에. 김현숙. 1.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둘 걸 하는 거였어요.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찍은 사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일도 다 자책이 되어버려가지고. 시진이 어릴 때는 그래도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비슷한 또래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직 없을 때라 다들 애기들 찍느라고 사진기도 사고 비디오 카메라도 사고 그랬잖아요. 시진이가 첫아이라 우리도 때마다 철마다 꼬박꼬박 사진을 찍으면서 지나왔어요. 둘째, 셋째부터는 시들해졌지만요.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2000년생이에요. 지금 한창 예쁠 때네요. 아니요. 시진이는 사춘기라고 말썽 피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나이 때는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린 시진이가 안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도 다 시진이 같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고 나고 엄마들 만날 일이 많아서 서로 얘기해 보니까 저희 애만 되게 쉽게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고개 돌리고 찍지 마 그래요. 몰래 찍으면 지우라고 난리였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엄청 싫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시진이 무덤을 나무 속에 지었어요. 서호나 이런 데가 아니라 수목장으로 했거든요. 어릴 때 잠투정 심하게 하다가도 업고 토닥이면 신기하게도 금방 잠들던 게 기억나서 그게 손 탄 게 맞는데요. 그렇게 잘 잤어요. 나무는 바람 불면 살살 흔들리니까 우리 시진이 잘 자라고 수목장을 했는데요. 어느 날 거기에 가봤더니 이주희라는 애가 편지를 남겨놓고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를 결코 잊지 않겠어.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진이랑 찍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시진이랑 친했던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반 여학생이었나 보다 그러고 말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사진이라면 질색하던 애가 웬일이었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앨범에 그 사진도 있으니까 제가 가져올게요. 작가님한테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초음파 사진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진이는 서울 왕십리에서 태어났어요. 시댁이 거기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에는 거기서 살았거든요. 이게 12주가 지날 때였나 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쯤이면 팔다리도 보이고 희미하지만 손가락도 5개가 다 보여요. 그때는
애를 가진다는 게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생각보다 애가 빨리 들어서기도 했고요. 처음에 시진이 막 태어났을 때는 너무 못생겨서 내 새끼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눈두덩이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금붕어 같다고 얘 내 새끼 아니라고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눈 뜨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제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저희 28살 때예요. 좀 빨랐죠. 저희가 동갑인데 남자 28살이면 아빠가 되기엔 좀 이른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진이가 태어나니까 아빠가 좋아했어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다음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챙겨주는 것들이에요. 탯줄하고 거기서 애 발 찍어준 거, 족적. 이건 손목에 차는 인식표 같은 거고요. 이거는 애기 바구니인가? 아마 그 바구니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3.39kg이라고. 시댁 근처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예방접종 같은 거 맞으러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놈 밥 잘 먹게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먹었어요. 돌 지나고부터는 먹는 게 절정에 이르렀죠. 그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찌나 수다스럽던지 그렇게 입으로 다 빠져나가는지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왕십리를 떠나 안산으로 이사 왔지요. 그게 시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무학초등학교에 다니다가 화랑초등학교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서 살았어요. 이건 안산에 처음 이사 와서 5학년 때 여기 근처에 데리고 다니면서 안산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여긴 성호공원이고 여긴 안산식물원. 이건 노적봉에서 찍은 사진인데 다 안산에 있어요. 노적봉 앞에 가면 이런 인공 폭포가 있거든요. 이제 좀 큰 애 같죠? 이 얼굴이 마지막 얼굴이에요. 안경만 썼다 뿐이지 아빠랑 똑같죠? 곱슬머리 있는 거 둘 다 말이 많은 것까지도 닮았어요. 안산에 와서는 주말마다 아빠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금방 따라 나섰어요. 처음에는 아빠 따라서 SF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는 시진이가 더 열심히 봤죠. 아바타나 그래비티 같은 영화는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과학경시대회도 열심히 나가고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수련회에도 참여하곤 했죠. 그렇게 시진이가 별이니 우주니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닌 해프닝도 벌어졌어요. 한 번은 책을 잘 읽지 않던 애가 갑자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고 있길래 SF 소설이야? 라고 물었더니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 책 아시나요? 저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몰랐어요.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면에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래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빠처럼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얘 엄마 아빠는 안 그래 했더니 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 책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각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더 싸울 일이 없대요. 그런가? 각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더 많이 싸우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랬더니 시신이가 답답해하면서 무엇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소설이 재미없어지잖아. 자꾸 싸워야 얘기가 재미있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시진이 방을 정리하다가 그 책을 발견했어요. 표지만 보고도 또 한참 울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서. 그러다가 책을 펼쳐 읽고는 또 막 웃었어요. 소설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읽으셨다니 아시겠지만 시진이가 나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그러다가 문득 그때 시진이가 왜 이런 책을 읽었나 싶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진이 나무 밑에 편지 놔두고 간 그 여자애가 떠올랐어요. 일단은 당장 한 장의 사진이라도 아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 아이를 수소문했죠. 실제로도 시진이 죽고 난 뒤에 친구들 핸드폰에 있는 아주 작은 사진들까지도 다 모았거든요. 계속 앨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CCTV에 찍힌 손톱만한 얼굴도 찾아내서 다 인화했어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지만 저는 인화해야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살아 돌아온 친구 하나가 그 애를 알더라고요. 같은 중학교에 다녔다면서. 그런데 그 애가 시진이하고는 한 번도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걔가 시진이 사진도 가지고 있고 무덤에 와서 편지도 남기고 갔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 둘이 서로 알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요, 알 리가 없긴 왜 없겠어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도 복사해서 여기 앨범에 다 넣어뒀어요. 어쨌든 시진이 친구가 알아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시진이 엄마야. 내가 시진이 나무 앞에 놓고 간 편지를 읽었어. 거기 사진 얘기 써놓은 거 봤는데 혹시 괜찮으면 그 사진을 내게 보내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시진이 사진을 모으고 있거든. 그렇게요. 그런데 그 문자를 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도록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내가 보면 안 되는 사진이니?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봤으면 해. 우리 시진이 찍은 사진이 많지 않아서 그래. 그랬더니 1시간쯤 뒤에 주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진이요. 라며 뒷부분을 길게 끄는 약간 거슬리는 말투였어요. 시진이를 찍긴 했는데 시진이는 안 나와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라고 그래요. 그 말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느낌상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고 조금 있다가 메시지가 왔어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라는 문자와 함께 사진이 제 스마트폰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도 여기 인화해뒀어요. 여기 맨 뒤로 넘기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은 시진이가 보이세요? 여기 어디에 시진이가 있나요? 처음에는 걔가 뭘 잘못 보낸 것 같아서 사진이 이상한데? 제대로 보낸 것 맞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 까만 부분에 시신이 있어요. 라고 답장을 해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있다는 거니? 거기 아래쪽 까만 부분에요. 난 안 보이는데? 까지 입력했다가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울 일인가 싶은데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뭔가 기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내가 모르는 시진이 모습 같은 거, 어쩌면 부모 몰래 사귀면서 저희끼리 찍은 사진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시진이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위안받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까만 부분에 시진이가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나 봐요. 한참 울고 나서 문자를 마저 입력했어요. 넌 시진이가 보이니? 네, 보여요. 난 안 보여서 그러는데 만나서 나한테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10여 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안 만나면 안 될까요? 저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문자창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전화했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고 죄송하다는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주위 전화번호를 알려준 친구에게 전화해서 혹시 시진이랑 걔랑 사귄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럴 리가 없어요. 둘이 만날 리가 없어요 하더라고요. 두 아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너라고 알 수는 없지 않겠니? 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렇긴 하지만 에이 아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둘이 좋아했거나 아니면 그 애가 시진이를 일방적으로 좋아했거나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작가님, 그게 잘 안 잊혀지네요. 시진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보지 못하는 시진이를 걔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가님에게는 혹시 말하지 않을까요? 이 나는 시진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온 앳된 목소리에는 당연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김주희는 이제 방송홍보영상학과에 다니는 신입생이었다. 나는 차근차근 내가 누구며 어떻게 시진이의 약전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다행히도 주희는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덕분에 이야기가 잘 풀렸다. 나는 약전을 쓰기 위해 시진이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희가 말했다. 저는 정시진하고는 친구가 아니었는데요. 주희 학생이 시진이 나무 앞에 편지를 놔두고 간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일단 말을 한번 끊었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나요? 그러자 주희가 당황하면서 헛웃음을 내뱉었다. 아니에요. 저희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알던 사이예요. 이름만? 내 이름만. 정시진. 정시진도 아마 제 이름만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럼 편지는 왜 놔두고 간 거예요? 정시진 말고 그 사고로 죽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편지 남겼어요. 2012년에 반딧불이 천문대 수련회에 참가했던 애들에 한해서지만. 반딧불이 천문대? 예,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천문대인데요. 안산 지역 과학경시대회 입상자들은 거기로 수련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간 친구들 명단이 집에 있길래 죽은 아이들 이름과 하나하나 대조해 봤어요. 그렇게 찾아낸 명단을 들고 일일이 돌아다니며 편지 남긴 거예요. 친하지도 않았다면서 왜 그런 일까지 한 거죠? 작가님은 왜 약전을 쓰시려고 마음먹었나요? 주희가 대뜸 물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실제로 그 아이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문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관계성이에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죽고 저는 살아있는 세상만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실에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 다르게 말하면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는 만큼 그 사건이나 죽은 아이들의 의미도 달라질 테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에요. 그 사건에 기꺼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겠다는 것.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시진이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못했나요? 그분들 앞에서는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이 현실이 유일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럼 그 시커먼 사진은 뭐였어요? 나도 봤는데 거기 어디에 시진이가 있나요? 혹시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들어요. 어두운 밤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밤하늘의 밝기를 조사해서
보호공원으로 지정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갔던 반딧불이 천문대가 있는 계곡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보호공원이 됐어요. 주변에 마을이 없어 밤 11시에 가로등을 끄면 주위가 칠흑처럼 어두워져 맨눈으로도 은하수를 볼 수 있거든요. 수련회 갔을 때 우리도 은하수를 보려고 밤 11시에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손전등으로는 발치만 비춰야 해요. 나는 눈을 감고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주위를 상상했다. 발치를 비추는 작은 불빛이 흔들린다. 하늘에는 하얗게 은하수가 펼쳐져 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너른 공터가 나오고 주인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천문대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눕는다. 제일 먼저 검은고 자리, 독수리 자리, 백조 자리를 찾아 그 세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들을 연결해 여름의 대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고 나서도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라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안 보이던 별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한다.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주희의 눈에 수백 개의 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수천 개의 별들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희가 보지 못하는 별들은 그보다 더 많다. 우리 은하계에만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보지 못해 아직 밤하늘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별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천문학적인 발견이란 관측을 통해 어떤 별을 존재하게 만드는 일이다. 말하자면 어떤 별은 우리가 보는 순간부터 반짝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관측이 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거기까지 설명한 뒤 연구원은 삼각대에 고정시킨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번갈아 밤하늘 사진을 찍는다. 주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카메라와 핸드폰에 찍힌 밤하늘 사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탄성을 지른다. 오래 노출시킨 카메라의 사진에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다. 기계적으로 더 섬세한 덕분에 카메라는 핸드폰보다 더 많은 별들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말하자면 카메라 쪽이 더 많은 별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별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연구원은 말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찰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닐까요? 라고도 덧붙인다. 밤하늘 관찰이 끝나고 난 뒤 학생들은 어둠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시진이가 찍힌, 그러니까 나도 본 바로 그 사진이다. 연구원은 플래시도 켜지 않고 작은 빛에도 예민한 사진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어둠 속에 묻힌 학생들을 찍는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밤하늘을 관찰하는 태도를 학생들이 잊지 않도록
어쩌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 선생님은 그런 사진을 우리에게 찍어주신 게 아니었을까요? 라고 주희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이 세상이 온전히 내 눈앞에 펼쳐졌다.